4월 중순인데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4월의 셋째 주 월요일 아침에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진짜 봄이 왔다 생각을 했는데 약간 또 뭐 눈도 오고. 아니 대설 뭐 주의보가 그러니까요, 강원도에는 벚꽃 위에 눈이 쌓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주말 사이 뭐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쉬지 않고 또 안 쉬었죠? 네. 했고요. 네. 반도체, 뭐 전자제품 좀 품목이 이제 많은데 그러니까요. 상호관세에서 면제한다 소식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품목 관세 이제 들어간다. 뭐 믿지는 않습니다. 네.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네. 현재 시간에 14일 자세하게 얘기해 준다 했으니까 시장에서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약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주 월요일 선혜 씨 기억나시죠? 월요일. 네, 블랙 먼데이. 가짜 뉴스 뭐 이런 거 아, 있나? 진짜 막 정말 훅 떨어졌었는데 일주일 지난 지금의 우리 시장은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올라가고 있는데 2450선을 넘어줬네요. 코스피는. 네. 자, 월요일의 남자 이혁진 차장님과 또 이번 주 전략 한번 알차게 짜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혁진 차장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혁진 차장입니다. 지난주 진짜 주식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진짜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전 세계 사람들의 수명이 한 1년 정도 줄어들지 않았을까. 1년 정도는. 왜냐면 빠지는 건 좋아요. 그런데 빠진 만큼 떨어졌다가 또 떨어진 만큼 빠졌다가 그러니까요. 보시면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저는 일본 분들의 수명이 걱정이 됩니다. 일본이요? 장수국인데 네. 거의 한 4거래일 연속 갭 하락, 갭 상승이 연속됐었어요. 자, 괜찮으실까 싶을 정도로. 네, 근데 앞으로는 그래도 일본도 괜찮아질 것은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자랑처럼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네. 제가 구두로 이번 관세의 결말은 중국 빼고 나머지는 준 FTA 형식의 관세를 내리는 방향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저희의 사내 전략에서도 사실상 이제 거의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 감사하기도 이렇게 사실 4월 2일 바로 이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좀 됐었고 4월 9일 날 네. 됐었고요. 자, 지금도 사실 이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오늘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지금부터 5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 트럼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없다 이제. 예. 네. 왜냐하면 자, 트럼프의 저서를 보면 본인의 이야기는 협상의 수단을 위한 브릿지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트럼프나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서류상으로 어떻게 좀 명문화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네. 자, 나머지는 자, 트럼프가 협상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중국 빼고 말 안 듣는 국가를 빼고 이제 그 관세를 좀 오히려 내릴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앞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의 조기 해결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도 네. 향후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 좀 보면서 시작할 텐데 네. 그동안에 이제 4월 그 4가 좀 죽을 사여가지고 죽을 사, 생각할 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네. 그게 지나면 5월 이제 오 하는 네. 5월이 온다 그 제목이었잖아요. 네. 약간 이제 어떤 불확실성에 정점을 네. 지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제목도 좀 변화가 필요합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4월은 어렵고 네. 그래도 우리가 이런 나쁜 마음을 5월에 끌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 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네. 자, 그러면 그렇잖아요. 안 좋다가 좋다라고 하면 이 안 좋은 곳의 끝, 이 정점이 언제인지가 굉장히 가장 중요할 것 중요합니다. 같아요. 예. 저는 그것이 지난주 금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트리거는 PPI가 방향성을 정할 것 같다. 아하. 그리고 그 신호를 누가 주냐? 달러가 줄 것 같다. 네. 라고 사실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노이즈는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고 여기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멋이 중요한데. 멋이 중요한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습니다. 해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난해한 지표들을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어려울수록 시장이 대입을 해요. 네. 그쵸. 자, 그런데 어려울수록
백투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그러면 딱 봐야 되는 딱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저는 제일 중요한 것 달러. 그 다음 이것에 이제 사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금리.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이 달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약세로 꺾였어요. 그렇죠. 자, 기준은 뭐냐면 네. 100입니다. 이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네. 것은 1970년도에 100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네. 즉 이게 50년 지났는데 아직도 100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100을 기준으로 이상일 때와 아래일 아래일 때 때.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1990년도 이후에 역사적인 통계치를 보면 100 이하일 때 시작이 되면 100이 깨지는 시작부터 네. 향후 1년 뒤에 평균 우리나라 증시의 수익률은 거의 20% 육박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게 하지만 딱 잘 안 맞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뭐냐면 팬데믹. 그때 모두가 놀라서 한번 달러가 팍 떠진 적이 있었어요. 네. 리만 때도 한번 팍 꺼진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시 올라갔었는데 그러한 시스템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달러의 100 이탈은 신흥국 입장에서는 호재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남아있는 숙제가 있죠. 금리입니다. 예,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가 떨어지는 건 좀 이상 현상인 거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느끼냐면 시스템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네. 거예요. 이제 미국 자산 의미가 없는 건가? 자 그런데 그 해결점은 달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빠지면서 해결이 되면 됩니다. 아하. 자 그런데 지난주 제가 목요일 날 진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미국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또 한 가지 지표를 말씀드렸어요. 네. 자 시스템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 국채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이 레버리지는 미국 국채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미국 국채가 잘 소화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응찰률을 보면 됩니다. 근데 응찰률은 직전보다 올라가 버렸어요. 네. 즉 자, 지금 금리는 올라가는 것이 불편하지만 네. 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 제가 발행량이 많다. 4월은 그래서 어렵다. 네, 하지만 응찰률이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이 정도 금리라면 기관들도 이거 매력적이네 하고 더 달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시스템 위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까? 그 단서를 제가 또 PPI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소비자 물가는 시장에서 반응을 별로 안 했어요. 이유는 네. 사람들의 궁금증은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생산자 물가였던 것이죠. 관세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PPI도 떨어지면서 끝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준의 어떤 풋 가능성이 조금 전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보스턴 연은 총재가 이 카드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금리가 빠지고 있고 이제 아주 급락할 가능성은 좀 낮죠. 5월이 되기 전엔 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4월 죽을 4월의 이 변곡점 공포의 정점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에 만약에 네. 또 다시 그런 정점의 정점 또 이렇게 가버린다면 변곡의 진짜- 변곡, 정점의 정점.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미중으로 보자면 네. 보복의 보복은 계속돼요. 지금 어. 결국에는 지금 보까지 5번이죠. 헷갈린다. 보보. 아. 145% 대 125%가 결국 됐는데 더 이상은 양쪽 다 요게 이제 마지노선 안 올려라고 네. 입장은 밝힌 상태죠.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더 숫자 이상 노름을 숫자가. 그만하겠다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관세 1000% 하면 의미가 없죠. 왜냐면 우리나라 제가 항상 네. 다른 걸 쓸 옵션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이론가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자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보면 자 제가 이 커피 하나 들고 왔는데 네. 이게 지금 제가 저희 회사에서 한 3,000원 정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옆 가게에서 예를 들어 6,000원에 팔아요. 두 자, 배네. 근데 제가 이 가게에서 예를 들어 마음에 안 들어서 자 관세 100% 이러면은 여기랑 좀 고민을 하겠죠. 자 근데 문제는 관세 200% 이러면 고민을 할까요? 그럼 옆 가게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인플레이션이 200% 관세 200% 올라가고 300%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옆 가게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옆 가게 정도와 지금의 가격 사이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동맹국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올라가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런데 제가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베센트의 입에서 동맹국 전략이 나왔고 예, 그 말은 옆 가게의 가격을 신경 쓴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도 어느 정도 캡이 좀 씌워질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 증시에 대해서 제가 좀 낙관하는 이유는 자, 중국을 140%인지 뭐 200%다 올린다고 쳤을 때 옆 가게는 어딜까요? 미국, 중국이 올리는 거는 중국이고 중국 대신 쓸 수 있는 옆 가게는 어디일까요? 한국이에요. 한국 시장. 우리. 실제 네. 중국의 점유율 1위, 네. 2위가 한국인 제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증시를 너무 비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단 네. 관세 전쟁은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화두에 있는 그 한중간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고용 유발 때문에 자동차는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이건 저조차도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식이 올라갈 트리거는 당분간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반도체예요. 네. 이 반도체는 중국이 효율하면 하면 할수록 말도 안 되게 때릴 수 있는 배경이 있을 것이고 또한 제가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다른 나라의 기업의 외국 지사, 미국 지사를 유도하는 것인지 네. 미국 기업의 해외 지사를 들어오라고 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 자, 그런데 다른 나라 기업의 미국 지사를 하는 것은 환율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나라 환율이 약세가 되면 말짱 도루묵이라서 네. 진짜 이제 노리는 것은 뭐 그런 것도 뭐 아예 안 노릴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 기업이 자꾸 해외 나가서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 이것을 미국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그래서 이번에 애플도 그럴 것이고 뭐 이제 미국의 모든 빅파마들이 중국, 인도, 뭐 멕시코 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미국으로 빨리 가져오게 만드느냐가 미국과 미국 정부의 핵심일 것 같다. 근데 그 핵심에도 저는 약점이 존재하는 게 결국에 노동력 자체가 네. 인건비 자체가 예. 엄청나게 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국으로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로봇과 AI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달러 하락이 중요하다. 인건비를 또 대체할 수 있는. 네. 근데 이거 제가 혼자 예단하는 게 아니라 네. 베센트라든지 트럼프의 이야기들을 다 조합을 해보면 결론이 이거라고 좀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에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당장에 지금 나간 이유는 이제 미국의 폭스콘의 제조 영업이익률이 한 30%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애플이 미국으로 들어왔을 때 노동자들이 애플 공장 가서 많이 일하는 것을 원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밸류 체인 자체를 중국 외로 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자동화나 AI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양을 더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사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뭐 자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자료 결론을 진짜 다 내려주시는 것 같아서 네. 그냥 시간이 모자라니까 예, 자료 이제 알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네.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자료 보시면서 저는 지난주 금요일이 나쁜 4월의 정점 그리고 지금부터는 5월의 변곡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뉴스들, 긍정적 해석들을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저희 당사 그리고 사실 지난주 저희 당사 자료로 말씀을 드린 게 이런 부분들이고 구두로는 3프로TV를 통해서도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왜 예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3차 세계대전의 무기가 무역으로 바뀐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미국은 사실 상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죠. 중국은 지금 왜 이렇게 나올까? 이미 중국은 이 다음 트럼프 시대 어쩌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미중 무역 분쟁 패권 전쟁에서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시아 수출 비중을 늘리고 미국의 수출 비중을 낮추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2018년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중국은 미국의 수출이 준응유도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이구환신이라든지 내수 부양을 한다라면 GDP 대비 미국 수출에 대한 의존도는 2분의 1 수준까지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국의 무기는 뭐냐면 다자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국이 무서워하는 것.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과연 먹힐지 하지만 중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먹히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어쩌면 자 오늘 아침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을 발표를 했어요. 네. 4일부터였다. 예, 맞아요. 네. 자 그런데 네. 사실 저는 이건 중국의 패착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 지금 제가 이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전을 예상하는 바는 뭐냐면 네. 지금 트럼프의 세계관은 이거예요. 자 이 네이비색 차트가 뭐냐면 관세율입니다. 관세율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이 바로 이 소득세, 법인소득세율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이 관세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는 소득세율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죠. 자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세율이 올라간 만큼 관세율이 떨어졌다는 것인데 지금 정반대로 트럼프 이후로는 소득세율이 떨어지고 지금 관세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네. 것이죠. 자, 이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의 세계관으로는 이거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중국은 어떨까? 이미 금 보유량이 네이비색 차트, 그 다음에 미 국채 보유량이 노란색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중국은 결론적으로 그냥 제가 아주 그냥 짤막하게 요약을 하면 국채 팔아 금 샀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럴까? 자, 이 중에서는 사실 미 국채를 뭐 팔아야 되는 니즈도 있겠습니다만 향후에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했을 경우 네.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국채인가 금인가를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자, 미국에 대해서 아주 표면적으로 중국이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실적으로 위안화 약세 절하인 그렇죠. 거예요. 근데 계속 진행되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중국이 갖고 있을 만한 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위안화가 떨어지면 전체 부가 떨어지는 거고 네. 예, 위안화의 소득 구매력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방어할 수단이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금이 아무래도 좋은 해지 수단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중국은 이런 걸 보면은 사실 러시아가 러우 전쟁 전에 군축을 했듯이 지금 금 보축 이제 비축을 한 것 같다. 예, 무역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무역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자. 중국은 장기화를 위해서 위안화 절하, 그로 인해서 금을 샀다라고 치면 자, 미국의 요구와 또는 무기는 무엇일까? 자, 최근에 어떤 우리가 트럼프의 어떤 이야기 너무 현혹되지 않고 미국의 진짜 코어 정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사실 이미 대안은 나왔어요. 뭐냐면 바로 이 비관세 장벽이 요구이고 목표는 무관세 무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무역 관행을 계속하면 관세를 인상할 것이다. 무역 관행이라고 했어요. 네. 네. 자, 그다음에 나바로 가장 이제 센 분이죠. 센 캔입니다. 자, 베트남 관세율이 0%로 한다고 쳐. 하지만 비관세 장벽 제거 없이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러튼닉이에요. 자, 비관세 장벽을 없애지 않으면 협상을 시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도대체 이 비관세 장벽이 네, 네. 뭐길래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비관세 장벽을 이야기할까? 또한 왜 이야기할까가 상당히 네. 중요한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 요 얘기를 제가 아주 길게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네. 뒤 하나 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네.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번 주와 그다음에 제가 앞으로 보는 시선을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지난주에 있었던 것은 바로 전 팀쿡 푸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상 애플 봐주기나 다름이 없었고 자, 보시면 실제 지금 왜 그런 게 나왔는가? 아이폰의 생산량 80%를 중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네. 지금 27년까지 인도의 생산 비중을 27%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플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 폭스콘 물량을 10% 정도 이전한다고 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 300억 달러 정도 수준이고 이전 기간은 3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자, 문제. 레드 수입은 2년짜리입니다. 네. 네. 애플이 뭉개면 레드 수입은 끝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의 3년 뭉개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트럼프가 센 정책을 했고 팀쿡이 계속 만나면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애플에 대한 공장 이전 이런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간에는 뭐 인도 생산 비중을 60%까지 뭐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인도는 물류가 굉장히 낙후된 부분들이기 아하. 때문에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될까라고 네. 하는 의심은 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번에 인도도 27년을 목표로 27%,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만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은 인도로 하되 일정 부분은 미국까지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런 펜타닐 이슈를 완전히 멕시코가 미국에 협조를 한다라는 가능성으로는 멕시코 공장을 조금 더 늘리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네.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왜 환호하지 못했을까? 네. 네, 왜 올라가다가 좀 제한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정책은 사실상 애플에 대한 타겟한 인센티브이고 그래서 러트닉이 바로 그 뒤에 반도체는 따로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에요. 요건 애플 맞춤형으로 그냥 해준 거다. 그냥 완전 그러니까. 애플 찍어서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애플의 봐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애플의 선택지가 없잖아요. 미국인 입장에서. 그러면 그냥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커피 같은 경우는 옆에 똑같은 걸 만드는데 아이폰은 옆 가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2배 오르는 그렇죠. 가격. 그냥 이 2배 된 거를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좀 갤럭시로 좀 오라고 하지. 그 자존심이 상하지. 또 예, 그거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갤럭시가 잘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애플의 맞춤형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반도체 하락 배경 중에 하나는 너무 지나치게 스팟 가격만 오르는 것, 그러니까 미국의 하이퍼스케일 투자가 아직까지도 의문인 점, 여기에 지금 애플에 대한 판매량 둔화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리바운드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LG 이노텍과 같은 애플 밸류 체인이 더 많이 오를 것이고 아직까지는 이 의심은 완전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경기라든지 이런 관세에 대한 피해를 완전히 해소한 다음에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반도체에 원하는 그 정말 환호할 수 있는 뉴스는 나오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드디어 이제 베센트입니다. 예, 자료 한번 봐주시면 제가 이제 베센트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베센트가 등장할 때마다 시장이 안정됐어요. 실제 과거에 트럼프 인선 과정에서도 베센트가 재무장관에 임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안정됐었고요. 그러니까 월가 출신이고 맞아요. 뭐 시장 친화적이고 이런 그렇죠. 얘기들. 네. 그런데 이게 되게 무서운 사람인 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 베센트가 이번에도 러트닉이 뒤로 빠지고 베센트가 등장하면서 또 시장이 이번에도 안정이 됐죠. 그러니까 나쁜 놈 러트닉, 착한 놈 뭐 베센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시장에서. 그쵸. 네. 그럴 수 있어요. 역할론으로 네, 본다고 네. 하면은.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사실 그러니까 러트닉도 베센트도 둘 다 코인을 보유한 이력이 있어요. 베센트는 재무장관 되면서 다 팔았는데 네. 자, 그래서 사실 둘의 스타일이 이제까지 이력만 보면 엄청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구도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저는 이 베센트의 인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 지금 보시면 베센트가 한 이야기 두 가지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에크먼이 이렇게 계속 X에서 메신저를 내고 있죠. 네. 자, 나 죽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베센트의 답변은 자, 우리의 정책 초점은 이제 월스트리트가 아니다. 이 메인스트리트, 이 근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의식은 뭐냐면 정말 뼛속까지 월가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주식시장의 부는 상위 10%가 전체 80%를 보유했다. 자, 그런데 그럼 하위 경제의 50%는 지금 뭐가 있냐? 카드 부채와 월세 대금밖에 안 남아 있다. 그래서 향후 4년간의 정책 초점은 우리는 월스트리트가 아니다. 이런 근로자들 하위 50%의 이제 근로 요건을 개선을 해서 이 메인스트리트가 개선이 되고 결론적으로 이제 맞추고자 하는 것은 빈부격차 축소인 거죠. 이 뼛속까지 월가인 사람도 지금 미국 경제의 문제가 이 빈부격차 확대 그리고 재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내가 이번에 남겨서 역사적인 인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참 재밌는 비유를 하나 있어요. 네. 중국은 이 미키마우스의 마법의 빗자루 같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진짜 뭔 말이야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런데 뭐냐면 이 미키마우스가 판타지아라고 하는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청소를 많이 하려고 이 빗자루를 계속 만들었대요. 네. 근데 나중에는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이 빗자루가 무한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중국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중국은 뭐든지 무한대로 만들어서 경제를 다 왜곡시킨다. 이것을 방어해야 된다. 근데 이 방어하는 방법은 기존의 동맹국들이 군사 동맹은 완벽했다. 자, 그런데 경제 동맹은 부족했다. 자, 이런 개념들을
이제부터 동맹국가 완전한 자유무역으로 중국에 대응하겠다라는 네.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걱정했었던 것, 동맹국도 뭐고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죠. 네네. 예. 라고 하다가 베센트가 등장하니까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대응하겠구나 라는 이야기가 처음 등장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의 옆가게는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저는 25년도 연말까지 나쁜 상황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관세 한 중간에 있는 자동차와 반도체가 해석에 따라서 이제 주가 등락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저는 너무 궁금해지는 게 지금의 이제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고 때리는 이유가 결국에 이제 베센트 말대로 간다고 하면은 원하는 게 어디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뭐 우리가 이렇게 경고할 테니까 앞으로 말 잘 들어 정도인 네. 건지, 아니면 정말 경제를 한번 쫙 누르고 간다는 건지 속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재미있게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이 미국의 속내. 아 그래요? 아 너무 좋다. 그 답은 중국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트럼프가 자꾸 이상한 약간 일종의 미치광이 전략을 하다 보니까 시진핑이 되게 전략적이고 뭔가 중장기적으로 보이고 중국이 좀 괜찮아 보이는 카드가 많아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이거는 저는 트럼프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 정말 이제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3월 31일 날 USTR에서 40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네, 이거를 봐야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항상 정해진 지식 안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정해진 지식을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뉴스를 더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예를 들면 중국 정부나 미국 정부에서 내온 리포트들, 이게 정말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챗 GPT한테 물어보기도 해야 됩니다. 아, 너무 좋죠, 요즘에.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저희 원성수 주임이라고 있어요. 저희 부서에 이분과 함께 인간 챗 GPT인데 챗 GPT와 함께 어려운 보고서를 우리가 지식의 범위를 확대하는 어떤 리포트나 이런 것들 많이 낼 예정입니다. 그 그분 좀 주임님? 한번 불러주시죠. 예, 너무 꼭 한번 좋습니다. 불러주시죠. 평소 나올 생각인데. 네네. 근데 아나운서님처럼 잘생겼어요. 누구요, 이분이? 뒤에 벽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자,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게 USTR에서 이제 비과세 장벽에 대한 미국의 요구 400페이지짜리 보고서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분석을 했죠.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국가의 비중은 뭘까? 압도적으로 그냥 중국입니다. 예,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중국이 37.7%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메인 타겟은 그냥 중국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중국을 가지고 어떤 지적을 하고 있는지, 자, 이 지적이 중국이 들어주면 무역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근데 들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도 안 들어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보조금. 누구나 아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친숙했지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보조금 하지 마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출 규제. 히토류 오늘 수출 규제 했죠. 전면. 네, 그죠? 이 수출 규제 못한다고 나온 겁니다. 더 문제는 디지털 무역 장벽. 이 데이터 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국외 이전을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중국 외로 빼지 못한다는 얘기고, 미국에 있는 빅데이터 아니면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중국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 문제가 엄청 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은 들어줄 수가 없을 겁니다. 더 문제는 투자 제한이에요. 이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게도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통신 기업의 외국인 지분 제한이 왜 있는가? 자, 그런데 중국은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들어줄 수가 없을 거고, 자, 지식재산권 보호, 세계 최대 위조 국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법 복제품 공급 국가다. 이거 들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환경 기준 미흡, 고철이나 재활용품, 재제품 이런 것들 수입 금지도 중국 자체가 걸려 있다라는 것이고요. 더 문제는 서비스 시장 진입 장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명시적으로는 없는데 서비스가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행정에서 막아버린다라는 거죠. 허가를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유럽의 미국의 지금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끼리 FTA를 체결해서 0% 관세율, 그러면 자유무역이 되겠다라고 기대를 하겠죠. 우리 계약서를 이렇게 썼으니까. 근데 문제는 자, 중국에서 보조금을 주고 수출을 규제하고 무역 장벽을 또 이제 디지털 무역 장벽을 세우거나 가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행정 절차에서 막아버리거나 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FTA가 아니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미중 무역 분쟁이 끝나는데 중국은 오늘 한 번 더 히토류 수출 규제로 우리는 이런 걸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도 힘들다. 네, 하나도 힘들죠. 안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EU도 들었어요. 네. 자, EU, 자,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참 재밌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진입장벽이에요. 네. 예. 지금 보면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행정 절차에서도 막아버리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 금융이나 클라우드 서비스가 하려고 하면 현지 사무소 설립을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좀 애매한 규정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유럽이 환경 규제가 굉장히 세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미국과 유럽의 환경 규제가 다르면 사실상 이런 환경 규제에 걸릴 만한 모든 산업 사실 대부분 제조업이겠죠. 그렇죠. 다 수출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글로벌 표준이라고 하는 ISO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럽은 이 ISO 규정에 대해서는 통과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ISO 규정도 규정인데 미국 기준을 통과하는 것도 유럽에서 받아주고 있느냐? 그걸 아예 안 받아주고 있대요. 아하. 자 그러면 우리가 체결한 FTA란 과연 무엇이냐라고 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 여기서 또 보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즉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인 거예요. 그 기준은 자 우리가 수입을 할 때 완전한 형태의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이게 제가 미국 편드는 게 아니라 네. 예, 진짜 FTA를 할 것 같으면 이런 비관세 장벽까지 다 끊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과 것이죠. 주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베센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을 고립시키고 나머지 동맹국가 완전한 무역을 하는 형태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베센트의 의미, 이야기에 왜 기울여야 되는가? 베센트는 영국과 이겼고요. 일본에서도 이겼고 연준이랑도 이겼어요. 지금까지를 봤을 때. 예, 소로스 펀드, 그 퀀텀 펀드 했을 때. 네. 자, 보시면 1992년도에는 애널리스트였어요. 소로스 펀드에서. 이게 파운드와 공매도 했던 이제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영국이 이 마르코와의 고정을 하는 요 환율 ERM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려고 했고, 그런데 여기서 주택금리 변동 그리고 기준금리는 정책 한계. 즉 주택금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파운드가 고정이 됐으니까 정책 여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약점을 본 거죠. 자 그래서 파운드화를 공매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상 영국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 ERM 탈퇴할게 하면서 파운드화는 공매도에서 10억 달러의 수익을 벌었습니다. 영국에서 위기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아베노믹스가 출범을 할 때 2013년. 엔화 공매도를 바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뭐였어요? 뭘 그- 하고 있었어요? 이때는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 네, 애널리스트 매니저. 그리고 사실 요 사이에는 퀀텀 펀드를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매니저였는데 아베노믹스 정책 방향을 보니까 그냥 엔화 약세네. 그럼 본격적으로 엔화 매도 베팅한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재밌었던 사건은 바로 2022년이에요. 2022년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때 베센트는 주식과 채권을 공매도 줬습니다. 그래서 연준과도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 베센트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중국이랑 싸우기 시작한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베센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는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베센트는 똑같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은행 규제를 완화시키자. 국채를 사게 해서 금리를 안정시킨다. 국제유가를 하락시키자.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이다. 네. 동맹국과의 협정을 하자. 그런 방법으로 중국을 고립시키고 재정 적자를 관리해서 이 만성적으로 이 재정에 중독된 것에 지금 디톡스를 지속하자.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베센트의 모형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것이 높은 확률로 꽤나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국, 일본, 그 다음에 연준과도 싸워서 좀 이겼던 이력들이 있는데 무조건 뭐 다 성공할 마이너스 네, 퍼센트를 네.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만 굵직한 이런 매크로 환경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전 이번에 중국과의 대결에서도 패배보다는 승리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어떤 그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분열도
짜여진 각본 아니야? 마지막에 베센트가 딱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게 느낌. 완전 타짜는 뒤에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센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또 러트닉이거든요. 네. 러트닉 사진 보면 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혹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인데 그게 사실 트럼프 저서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로 현혹을 시키고 진짜 이제 원하는 바를 뒤에 관철시키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혼자 하면은 좀 약하니까 러트닉이나 나바로 같이 센 분들을 갖다 놓고 네. 더 현혹시키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동안 이렇게 우리가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하지만 그때 USTR에서는 400페이지짜리의 연구 보고서가 실제 나왔고 그 담긴 내용에 대한 함의가 베센트 입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야.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시장 어려울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설득해서 시장 안정 조치를 뭐 채권 쪽이라든지 네. 이렇게 좀 내기도 하고 이것도 벤센트의 역할이 좀 컸다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트럼프가 네. 이거를 저는 온앤오프만 하고 있다 생각을 네. 해요. 세게 나갈 때는 나바로 편 온했다. 근데 발작하네? 그럼 다시 베센트 등판. 그러니까 네. 최근에 지난주에도 뭐 베센트 잘생겼다 얘기하고 막 막 그렇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런 얘기도 했어요. 베센트는 잘생기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지금 명확하게 베센트 타임이 다시 한번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자료 보시면서 하나 더 네.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제가 4월까지는 이 국채시장이 안정을 도모하기가 좀 어렵다. 네. 자, 그런데 PPI 발표 이후에 전후에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자, 필요시 안정화 조치가 그렇죠. 준비되어 있다. 네. 네. 우등성 우려는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도 시장 혼란 해결에 다양한 수단, 즉 금리 인하 말고도 네, 여러 가지 수단으로 국채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연준의 금리 인하만 가지고 한이 많이를 얘기를 했는데, 자, 그것이 아니라 시장 안정화 정치, 뭐 국채를 좀 잠깐 산다든지, 네. 자, 이런 부분들, QT를 완화한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치를 콜린스 연은 총재가 시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보면 미국의 경기 둔화 때문에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이 4회까지 올라간 것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상반기와 하반기를 한번 나눠보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보고 운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6월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한 번도 없다. 근데 6월부터는 4번 한다라는 거거든요. 횟수로 보면 한 번에서 2번 정도만 건너뛰고 매 FOMC마다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는 완전히 다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식 투자 올해 저는 키워드가 성장이 아니라 금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이 생기는 수급에 꼬이면 결국에는 금리를 경기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내렸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 네. 금리를 그만큼 내려줬을 때는 시장의 유동성은 완화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런데 자, 우리나라 보면 뜬금없이 제가 부동산 얘기를 해봤을 때 대출 총량제 때문에 상반기에 이제 부동산 수급이 몰리고 하반기에는 총량제 벽에 걸려서 못 가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가 돼서 유동성이 풀렸을 때 이 하반기의 수급이 부동산이 가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유동성을 근거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바이오가 먼저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는 부분도 여기에 좀 기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 저 그 미중 얘기를 우리가 한참 했으니까 네. 네. 이런 거 같아요. 싸울 때, 뭐 협상을 할 때도 보면 말이 많은 쪽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듣는 쪽이 있어요. 네. 그럼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말이 많은 쪽이 초조해 보이는. 아,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이제 네. 이런 게 있는데 아. 지금 이제 미중의 상황이 네. 사실 둘 다 치킨 게임이잖아요. 예. 뭐 유리할 게 이렇게 계속 가면은 음. 누가 이익이랄 게 없지만 예. 한 명은 계속 터들고 네네. 한 명은 이제 듣고 있으니까 약간 팔짱 끼고 이러고 있습니다. 뭔가 네. 이쪽은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다. 네. 초조한 쪽은 이쪽인가 보다라고 예. 생각하지만 사실 중국도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고요. 경제 이대로 상황이. 계속 가면 네. 이게 뭐 수출 위주로 이렇게 하다가 한순간에 내수로 그렇게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것도 잘 되고 있는지도 사실 좀 의문이고. 아,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트럼프가 성격이 급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오늘 했으면 좀 하루 며칠 봐야 되는데, 그죠? 계속 이거 뭐 전화하라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지, 그러니까 전화를 할 수 있다. 나는 신뢰한다. 네. 그러다 다음에 바로 이틀 뒤에 또 하나고 보복관세.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건 있는데. 자, 미국이 급한 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중국의
어떤 행동들을 간을 보고 있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중국의 포지션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미국도 점점 더 아주 악질적인 방법으로 고립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해요. 자, 그런데 참 재밌는 점이 뭐냐면 미국이 진짜 지키고 싶은 것은 달러 패권이겠죠. 네.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는 위안화 결제 비중이 좀 올라왔었어요. 근데 위안화가 계속 이렇게 대놓고 절하를 계속 하잖아요. 결제 비율 달러가 아이러니하게 올라가 버립니다.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중국이 하고 있는 이 대응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유로워 보인다고 하지만 여유로워 보이지만 여기 지금 셔츠는 다 젖고 있는 게 중국이다. 네. 위안화 계속 약세키면 위안화 글로벌화는 망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중국이 이제 또 하나 거죠. 중국이 다자주의를 한대요. 근데 이 다자주의에 함정이 있어요. 자 미국이 지금 자 중국이 제조하던 거를 어떤 건 한국이 해, 어떤 건 인도가 해, 어떤 건 일본이 해. 그럼 이 다자주의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미국이 나눠주는데. 그게 진짜 그쵸? 막 그러니까 줄 세우기 전략도 사실 그쵸, 힘들다는 그쵸.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런 트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다자주의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국이 좀 조심스러운 점은 뭐냐면 이건 제가 지금부터는 예단입니다. 네. 음모론이에요. 네. 네, 음모론이에요. 감안하고 들을게요. 중국의 진짜 리스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착각. 그래요? 실제로? 네, 만약에 좀 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왜냐면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지난주에 시진핑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미국에 기대 본 적도 없다. 근데 그런데 두려워한다고 또 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쵸, 그쵸. 뭐 마오쩌둥도 등장하고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자, 이거는 중국이 이제까지는 이제 미국의 부드러운 길을 갔어요. 자, 그러면 미국은 자급자족이 돼요. 자, 중국은 자급자족이 아니라 저급자족입니다. 그게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자급자족은 미국은 진짜 돼요. 좋은 기름과 좋은 반도체와. 퀄리티로 면에서. 봤을 때 맞아요. 근데 중국은 저급자족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예, 같아요. 본질적으로 같을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한테 이길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순간에 진짜 위험해질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흔들리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중국이 아주 일부 언론이라서 군부의 그치. 군부의 약간 권력이 좀 이제 거의 시진핑이랑 비등비등 내지는 뭐 견제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런 정치 불안과 경제 불안이 중국 내부에서도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권력은 영속적이고 미국은 4년짜리라서 네, 미국이 질 수밖에 없다. 네. 반대로 중국은 권력을 한번 바뀌면 영속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은 정치 불안이 진폭이 낮아요. 네.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요. 유지가 오래되다가 한 번에 팍 하고 이렇게 바뀌면 되는 판이 진짜 뒤집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금의 상황을 트럼프가 우리한테 좀 미워 보이죠. 그래서 너무 밉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만 더 네. 그 환율 얘기를 자꾸 해주시니까 예. 곧 환율 보고서도 미국에서 네.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요것도 그러면 우리도 네. 그렇고 예. 중국 얘기도 있을 네. 거고 조금 좀 주시해서 봐야 될까요? 맞아요. 네. 지금 환율을 볼 거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달러. 네. 그 다음에 위안화. 위안화. 그리고 원화거든요. 네. 자, 지금 보면 위안화와 우리나라의 원화가 살짝 디커플링 되는 신호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무작정 우리 주식을 못 팔 것 같다라는 저는 약간 자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12월 이후에 미국과의 금리 괴리, 우리나라만 있었던 계엄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10%포인트가 달러가 빠지는데 확 벌어져 버렸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금리가 오늘 기준으로 살짝 빠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한 가지가 저는 이제 해소 국면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마침 CPI, PPI 이후이기 때문에. 네. 또 하나 올라간 배경 중에 하나는 뭐 계엄이라든 정치 리스크였었죠. 정치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3분의 1이 위안화였거든요. 위안화가 약세되니까 프록시인 원화도 같이 약세가 되는 거예요. 따라가서. 근데 네. 이 고리가 계속 끊어진다 아. 했을 경우에는 저는 원화가 더 이상 약세로 되지 않을 것 같다. 아하. 저는 상반기 내로 이건 제가 틀릴 수 있다. 50대 50입니다. 이거는. 네. 이건 베팅 개념으로 원화 1,400원도 깨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밑으로. 예, 예, 네. 예. 50대 50이면은 뭐. 예, 찍어보는 거예요, 다 같이. 왜냐면 환율은 정말 예측하는 게 아닌데. 네, 네. 예, 예. 어쨌든 1,400원도 하향 이탈할 가능성이 좀 있다. 야, 오늘 미중 무역 갈등, 관세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고 저는 새로운 뷰를 항상 이렇게 받고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는데 음모론이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팩트 체크는 아니고요. 여러분도 한번 뭐 재미로 판단을 또 개인의 판단의 몫이니까 투자는 생각을 해주시고 이게 근데 진짜 관세 전쟁이잖아요. 네. 전쟁은 전쟁인 게 사장님 이거 후유증은 굉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자국민들한테 미국 여행 자제하라 권고를 이미 내렸고 미국에 있는 저희 중국 내에 있는 미국인들이 국수를 먹으려고 오면은 너네 이 가격에 못 먹고 관세 붙여서 먹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이것도 후유증으로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소비에서도 이게 저는 불매 운동,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이렇게 시위 나가서 불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개념적으로 어떤 특정 재화에 대한 불매 이런 것도 많아질 것 같고 마음속으로도 네, 네. 네, 서로가 스크래치가 그리고 좀 제가 날 것 채팅창 같은데. 보니까 네. 그 아무래도 그 군부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군부 얘기 그 말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중국 언론사에 있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의 군부와 그다음에 시진핑의 이런 견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중국 언론사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예, 예. 아. 난 찾아보세요. 일단 여러분들 뭐 오늘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예, 예. 때문에 잠깐만 쉬고 갈게요. 저희 네네. 광고 좀 보고 아, 오겠습니다. 예. 여러분 잠시만요.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혁진 차장님, 네. 소중한 자료에 다 한 번씩은 봐야 될 텐데 요점 정리만 이렇게 콕콕 해서 우리 알겠습니다. 볼까요? 이제 말이 많다 만 보니까 나오면 항상 빨리 감기로 가는 것 같아 시간이. 네. 네. 매년 50분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위기와 고비. 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저를 신뢰하기보다는 데이터를 신뢰하는 아 너무 차원에서 좋죠. 네. 퀀트적인 시선으로도 저는 이번 주가 반곡점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빅스 지수가 30%를 넘은 지 좀 됐습니다. 그리고 피어인 그리드 인덱스라고 CNN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 피어인 그리드도 극단까지 간 익스트림 피어 구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빅스 30 돌파, 익스트림 피어가 돌파했을 때 사후에 역사적인 수익률은 어떠했는가를 보면 지금의 구간이 한 요 정도 됩니다. 일주일 이제 막 지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반등 정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5월 초인 D 플러스 1개월 정도가 되면은 요 상승폭이 조금 더 커져요. 그리고 6월부터는 이게 더 커집니다. 네. 따라서 지금이 우리가 빅스 인덱스, 이제 변동성 지수라든지 CNN의 피어인 그리드 익스트림 피어 구간에서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하락보다는 상승에 베팅을 해봐도 좋은 시기다. 지금부터 향후의 과거 평균으로 보면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4에서 5%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제 비관보다는 오히려 낙관적인 시선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푸콜레이쇼라고 있습니다. 네. S&P 지수를 선물 옵션을 가지고 풋을 치는 사람이 맞는가? 콜을 하는 사람이 맞는가? 그런데 지금은 요 빨간색이 풋 옵션 비율이 많은 비율들이에요. 이렇게 한 번씩 튀어나오죠. 네. 이게 근데 지나고 보니 다 패닉 셀링 구간에서 많이 나왔다 아하. 하는 레벨까지 올라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24년도 1월 이때가 바닥이었고 24년도 4월 24년도에 한 8월 정도 이게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당시였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최근까지 오면은 엄청난 풋 레이쇼 비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미국의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이제까지 계속 국내 시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이런 시그널로 보더라도 지금은 시장이 어느 정도는 바닥에 와 있는 것 같다. 다만 지금부터 생각할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인 거죠. 네. 지금 미국 시장이 밸류에이션이 20배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상대적으로 비싸대요. 근데 그 비싼 업종은 어디죠? 테크예요. 빅테크.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 시장 공략을 할 때 테크를 할 것인가, 비테크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테크는 우상향할 거라고 봅니다만 네. 지금 4월 중순에서 5월 정도 초에 노릴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좀 비테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빅테크보다는 비테크의 비테크. 접종이 공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참 금에 대한 매력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는 떨어지고 중국은 사고 그죠? 시장은 불안하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금에 대한 선호도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 마침 어쨌든 자산의 포트폴리오는 뭘 팔아서 뭘 사야 되는 미션들이 있는 거거든요. 매니저들이. 근데 지금 이 베센트는 월스트리트를 케어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위안화 약세에 대한 방어를 중국이 계속 금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앞으로 금리가 연말까지 4번 정도 내린다라고 만약에 했을 때는 뭐 어떤 기초자산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어른들의 코인은 금이고 아이들의 영거 코인은 이제 진짜 코인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하반기에 지금 당장에 뭐 크리시한 자산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희소 자산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좀 바닥 시그널이 앞으로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주가를 보는 시선이 성장이 아니라 금리나 유동성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야 되는 수급도 수급이지만 팔아야 되는 수급. 공매도하는 기점도 상당히 중요하대요. 공매도를 기준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보시면 지금이 요 정도 구간입니다. 이 공매도의 영향이 레벨적으로는 어느 정도 끝단까지 온 상황입니다. 지금 2주 지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5월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출렁임은 있겠습니다만 지금부터 한 번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5월부터는 완연하게 공매도 영향으로 벗어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금융 여건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제 지금 공매도와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함수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5월을 놓고 본다면 나아질 여건이 안 좋아질 경우보다 훨씬 더 확률 높은 베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거를 놓고 보면 공매도 때문에 빠진 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빠졌겠죠. 이유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더 오른 업종이 더 많이 빠지고 덜 오른 게 상대적으로 더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공매도 재개의 초기 반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걷어지는 5월 초부터는 완연하게 코스닥이 평균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5월 만약에 된다라고 쳤을 때 6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즉 듀레이션이 긴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제가 바이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난주부터 에이벨 바이오 본인의 시총보다 3배 이상 3배 정도 되는 에로 라이센스 아웃을 해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펩트론은 사실 뉴스가 나온 건 아닙니다. 나온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마침 지금 비만 치료제의 핵심은 기존의 의약품보다도 더 일주일짜리를 한 달이나 2달 정도 길게 늘리고자 하는 그런데 이 펩트론이 이제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 기대감들이 계속 시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선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뭐 알테오진이라든지 이런 바이오텍들의 핵심적인 공통점은 왜 부각을 받는가? 금리가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건데 기술 수출료는 관세에서 자유롭습니다. 물건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세의 자유도가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바이오이더라. 이제 그런데 삼바나 셀트리온은 뭔가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 바이오 제조업인 거죠. 자 그런데 바이오텍은 기술 수출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이슈에서 더 안정적인 매력적이 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미국에서도 지난 주에는 AI 바이오텍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이 표준 임상을 하나를 동물 실험을 제거하고 이걸 AI로 대체하자. 자, 이거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 얘기 안 해요. 이 얘기 되게 중요한데 뉴스로는 봤습니다. 58분이긴 한데 되게 중요한데 지금 미국의 도지가 초반부터 얘기했던 게 있어요. 표준 임상을 2번 하고 3상을 하는데 왜 2번 하느냐. 근데 지금 중국은 지금 임상 건수가 계속 올라오는데 우리 FDA 대안은 뭐냐. FDA에 자 근데 그 중에 하나 동물을 실제 활용을 해서 써서 임상을 하는 게 있어요. 사람한테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이게 동물도 많이 죽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윤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FDA에서 동물을 쓰지 말고 이건 AI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AI는 사실 오늘 물어보면 내일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축
비용 절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바이오 AI 기업들이 미국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바이오텍들한테 되게 좋은 이슈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실제 처음에는 바이오 AI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는 서밋 테라퓨틱스 같은 이런 바이오텍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항암제 관련 업체들이.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나라 업체들이 또 이제 신고가를 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사실 저는 5월을 놓고 본다면 바이오텍들이 되게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사실 여기서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아이, 뭐 괜찮습니다. 준비된 거 있으면 조금 더 해주세요. 네. 조선 같은 경우에도 실제 IMO가 성명서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친환경 조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는 알겠고 아웃라인 알겠는데 이거 지금 인센티브, 네거티브하게 실제 벌금을 먹일 수가 있어? 네. 이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즉 이 선박에 대해서 교체를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부터 28년도 정도부터는 이제 네거티브한 비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건 주가가 올해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이미 조선사들의 도크가 3년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내도 28년에 받을까 말까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사들이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주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중국 조선사를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상황은 저희한테 아주 좋은 상황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제가 또 말씀드리는 조선 바이오 방산 중에 방산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이 방산도 딱 말씀드리면 각 방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네. 현대 로템 모두 큰 수주를 앞두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적은 수주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LIG 넥스원은 미국,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하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기존의 폴란드 2차 네. 자, 이런 부분들처럼 확실한 모멘텀이나 확실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듀레이션이 긴 종목들이 움직일 때 이벤트 있는 종목들이 또 강세를 좋죠. 뭐 강세가 아니라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마침 주도주가 될 후보를 우리가 한다 선별을 했을 때 네. 제일 중요한 시그널은 두 가지입니다. 약세 시장에서 먼저 도는가. 네, 이걸 확인을 했어요 이미. 두 번째는 신고가 종목들이 한 주도주 말고도 확산이 되는가 인 건데 지금 오늘 보시면 방산은 아직까지 하나 여러만 움직여요. 근데 그렇죠. 조선은 현중에서 하나 오션은 부족하지만 현대미포나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신고가 돌파의 그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바이오 다음에는 조선, 그 다음에 방산 순서로 보시는 것이 이번에 시장이 암시해주는 어떤 뭐랄까요, 미리 보기 힌트다. 예, 힌트이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슬 그 얘기도 아마 나올 텐데 꽉 그럼 꽂혔다. 이번에는 세린 메이가 아닌가 봐요. 사장님 생각에는. 지금은 세린 메이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제목을 할 건데 메이퀸을 찾아라. 메이퀸을 찾아라. 예. 뭐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메이퀸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어닝 시즌 시작되잖아요. 네. 예. 뭐 주목하고 계신 포인트 있어요? 예. 짧게만? 물론 지금 오히려 지금 이벤트에서 보면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미국은 관세 영향 자체가 시장을 움직였잖아요. 기업 실적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도 없었죠. 네. 근데 지난주부터 미국의 실적, 금융주부터 하나씩 발표가 되고 있고 실제 금융주부터 조금 안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뭐 저는 실적 발표 자체가 시장의 좀 요동을 좀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그런 합니다. 효과로. 네. 그래요. 오늘 진짜 꽉꽉 채워서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도 나와서 또 초반에 저희가 자료를 다 봐야 될까 봐요. 너무 뒤에 좀 달리는 감이 있어서. 예. 워낙 무림고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혁진 차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요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는 해주는데 네. 좀 상승 탄력이 약해집니다. 코스피 0.7% 상승, 코스닥은 1.2% 상승 유지해 주는데 네. 하이닉스가 지금 좀 약세로 돌아서서요. 그러네요. 네, 0.6% 하락. 삼성전자는 1.8, 1.9% 정도 상승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비가 자, 내리고 있어서 네. 갑자기 좀 쌀쌀해졌거든요. 맞아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화요일 PB분들 오시고 수다 떠는 시간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